신우이는 연봉 25억 원인 제가 모은 비상금을 몰래 빼내 친척 16명과 제주도로 호화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체면을 세우는 그들의 모습, 카톡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행의 끝이 그들의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제게 건 전화는 잊지 못할 77통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제 이름은 김하윤입니다. 올해 50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그저 아이들 잘 키워내면 더 이상 여한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준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현재 한 중견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지친 얼굴이지만 연봉 2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저의 지난 노력들을 증명해주곤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숨가쁜 하루를 숫자와 계약서와 씨름하며 보낸 뒤 저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어둑해진 거실, 조명 스위치를 누르기도 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퇴근 후에 평온함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은행 알림 앱에서 카드 사용 정지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검은색 신용카드, 한도 5억 원짜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77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번호들과 제 시누이, 박설화의 번호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싸늘한 예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저는 77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설화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온 가족이 지금 계산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당장 카드 풀어줘요. 언니, 우리 가족 다 죽일 작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완전히 쉬어 있었고 평소의 가식적인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 그녀가 고함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모르는 번호로 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박설화는 잠시 말을 멈칫하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저 박설화잖아요. 당장 카드 풀어요. 저는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저에게는 도둑질하는 시누이 같은 가족은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내뱉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애써 가꿔온 가족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아픈 진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말입니다. 모든 일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2주 전. 제가 회사에서 거액의 연말 상여금 3억 원과 대형 계약 성사로 인한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며 쌓아 올린 저의 모든 노력이 비로소 값진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하느라 소홀했던 두 분을 위해 최고급 제주도 여행 상품을 예약해드릴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에 부모님 생신과 여행 출발 날짜를 꼼꼼히 적어넣고 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도 5억 원으로 상향된 제 검은색 플래티넘 카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텅 빈 지갑 안감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지갑을 뒤집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유리 탁자 위에 쏟아냈습니다. 립스틱, 파우더, 차 열쇠, 주민등록증,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저의 분신이자 비상금 주머니였던 검은색 신용카드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방에 잘못 넣었거나 어딘가에 두고 왔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작업실을 온통 뒤지고 서랍장을 뒤지고 심지어 어제 입었던 재킷 주머니까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집에 들어왔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은 지문 인식 잠금 장치였고 저와 제 남편 박준영 씨만이 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개인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분수를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도둑이 든 것일까요? 하지만 만약 도둑이라면 왜 보석이나 현금을 두고 카드만 가져갔을까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애써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직감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시간제 가사 도우미를 감시하기 위해 거실 한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보안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친한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 이 앱을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시간으로 되감기를 하자 제가 집을 나선 지 2시간쯤 지난 시점에 익숙하고 조용한 거실 풍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내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누이 박설화였습니다. 평소 어렵다며 돈을 융통해주곤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박설화는 마치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가 급하게 다른 가방으로 바꾸느라 현관 신발장 선반에 두고 갔던 제 핸드백으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박설화는 한참 동안 핸드백을 뒤지더니 제 지갑을 발견하고는 신이 난 듯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검은 카드를 꺼내 불빛 아래 이리저리 비춰보고 제가 지갑에 무심코 끼워두었던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까지 챙겨 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포스트잇에는 제 아들의 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설화가 제가 회의 중일 때 한 번 카드로 돈을 뽑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알려주었던 바로 그 비밀번호였습니다. 결국 저의 선의와 신뢰가 양날의 칼이 되어 제 집안의 도둑을 돕는 꼴이 된 것입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카톡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박설화가 몇 분 전에 올린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10여 명의 친척들을 태그한 채 제주도 최고급 6성급 리조트에서 찍은 50장 이상의 체크인 사진 앨범을 게시했습니다. 제가 감히 제 돈으로는 누려본 적 없는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설화는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세련된 선글라스를 낀 채 제 시어머니 이수자 여사님과 남편, 그리고 1년 내내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친척 16명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흥에 겨워 칵테일 잔을 들고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든 것은 바로 박설화가 쓴 위선적인 상태 메시지였습니다. 대가족 16명 효도 여행. 익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설화가 꿈을 이루고 온 가족이 최상류층의 삶을 누리게 되었네요. 인생은 짧고 돈은 덧없는 것.
중요한 것은 가족의 유대입니다.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해요. 게시물 아래에는 박설화를 효녀, 후한 조카라며 칭찬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이수자 여사님도 열성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딸이 최고다. 내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구나. 온 가문의 체면을 세워주는구나. 내 딸아,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쓰디쓴 웃음이 가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제 관용과 후함이 그저 기생충 같은 무리의 탐욕만 키웠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효도라니요. 제 피땀 어린 노력으로 번 돈으로 자신의 효녀라는 허울 좋은 명성을 쌓다니 이런 효도는 역겨울 뿐입니다. 저는 넓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집안에 앉아 배신감이 제 마음을 갉아먹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창문 너머 거리의 불빛이 나무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남편 박준영 씨가 제가 좋아하는 오리 구이집에서 사온 음식 봉투를 든 채 들어섰습니다. 집안이 어두컴컴한 것을 보고 박준영 씨는 놀라서 전등 스위치를 켰고 눈부신 빛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제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음식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피곤해. 아니면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어? 박준영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제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나약한 감정이 막 싹트기 시작한 제 계획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박준영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카메라에서 추출한 동영상과 박설화의 카톡에 올라온 난리통 같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박준영 씨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내 그의 얼굴 근육은 굳어지고 두 눈은 경악과 분노로 크게 띄었습니다. 그는 박설화의 자랑스러운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고 친척들과 어머니의 칭찬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설화가 몰래 제 지갑을 뒤지는 동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박준영 씨의 얼굴은 분노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가 이내 핏기 없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탁 소리가 나게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계집애가. 제정신이 아니야.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당장 전화해서 이 아이를 데려와야겠어. 카드 돌려달라고 해야겠어. 어머니도. 어떻게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동조할 수 있어요? 박준영 씨는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이수자 여사님께 전화를 걸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지금 전화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들은 또 울고불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고 하겠죠. 비행기표도 예약했고 방도 빌렸으니 또 늘 하던 대로 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저더러 빚을 떠안으라고 할 거예요. 이번엔 무려 16명이에요. 어머니의 체면은 하늘 같을 테니 지금 소란 피우면 또 난리통에 저를 죽이겠다고 난리칠 게 뻔해요. 박준영 씨는 얼어붙어 힘없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이 그의 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박설화가 어제 제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한다며 일부러 지웠던 변동 내역 메시지들을 복구하여 박준영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춤추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16명의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가장 호화로운 해변가 빌라 8채, 5성급 레스토랑에서의 해산물 환영 파티. 겨우 첫 며칠 만에 그 귀하신 시누이가 제 카드에서 벌써 1억 5천만 원을 긁어댔더군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박준영 씨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세상에 1억 5천만 원이라니. 설아는 돈이 종이 조각인 줄 아나?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설아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설득하지 못했어.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저며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인자함이 저 자신에게는 잔인함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영 씨의 손에 물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무서우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실컷 놀게 놔두세요. 실컷 즐기게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삶을 만끽하게 두세요. 박준영 씨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설아가 카드 한도를 다 쓰게 내버려둘 생각이야? 5억 원이나 된다고 저는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꼬리까지 닿지 않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5억 원이면 어때요? 그게 그들이 이번 교훈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일 테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카드 정지 요청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게 두세요.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카드를 정지시키는 대신 제 회사의 전담 변호사이자 수많은 상업소송에서 저와 함께했던 강민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영 씨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긴급하게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절도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형량에 대해서요. 5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동영상과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준영 씨는 형사사건이라는 두 글자의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의 단호함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가족의 파렴치함이 아내를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알림들이 번쩍이며 환하게 빛나는 것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여행 셋째 날, 시댁 식구들이 꿈같던 휴가를 마무리하고 체크아웃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관객처럼 제 계좌 잔액의 변동 하나하나를 침묵 속에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성만은 차갑게 박설하는 제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식사와 고가의 스파 서비스를 즐긴 후 리조트 내 5성급 레스토랑에서 성대한 송별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막 떴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알래스카 랍스터와 수입와인이 곁들여진 16명분의 성대한 저녁 식사는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보통의 서민 가정이라면 몇 년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겨우 몇 시간 만에 그 돈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정오 12시를 가리켰습니다. 규정에 따른 체크아웃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가 기다려왔던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카드번호 55의 소유주 김하윤입니다.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모든 거래를 즉시 긴급 정지 요청합니다. 네, 지금 당장이요. 은행 직원이 카드 정지 명령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지만 몸이 따뜻해지는 대신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저편,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섬 제주도에서는 아마 박설화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왕처럼 위풍당당하게 검은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려 하고 있었겠죠. 그녀는 자신의 왕좌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불과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주소록에 사랑하는 신우이라고 저장해둔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쓰디 쓴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0번째, 20번째, 30번째 전화가 울리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처럼 달아올랐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재중 전화를 보며 저는 리조트 프런트 데스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박설화의 얼굴에서 만족스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제 시어머니 이수자 여사님은 당황하며 온 친척들은 수군거리고 리조트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그들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을 것이고 이 체면을 세워줄 유일한 사람 그들이 방금 무자비하게 이용한 저를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77번째 전화에서 발신 번호는 더 이상 박설화가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아마 리조트 프런트나 누군가에 빌린 전화였겠죠. 저는 숫자 77을 보았습니다. 무작위적인 숫자였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끈기와 절망을 비웃는 듯한 의미심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수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소음, 흐느낌,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설화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온 가족이 지금 계산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당장 카드 풀어줘요. 언니, 우리 가족 다 죽일 작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완전히 쉬어 있었고 평소의 가식적인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어 그녀가 고함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모르는 번호로 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박설화는 잠시 말을 멈칫하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저 박설화잖아요. 당장 카드 풀어요. 저는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저에게는 도둑질하는 신우이 같은 가족은 없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내뱉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애써 가꿔온 가족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아픈 진실을 확인시켜 주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 제 휴대폰 너머에 박설화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지만
그들이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는 남편 박준영 씨의 뒤늦은 이야기와 제가 나중에 확인한 보안 카메라 영상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 그 화려한 제주 리조트 로비에서 너무나도 정중한 프런트 직원에게 제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6명의 대규모 인원이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우르르 몰려나왔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2억 원이 넘는 빚이 그들의 머리 위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제 시어머니 이수자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말기가 고장 났다느니 은행이 이를 엉망으로 처리했다느니 하며 직원을 다그쳤습니다. 급기야는 제 이름, 즉 며느리에게 외상으로 달아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지배인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카드 소지자께서 보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설화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을 빌려보려 했지만 모두들 능청스러운 거절의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박설화의 남편 최우진 씨는 수많은 투숙객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스위스 명품 시계와 박설화의 금목걸이를 임시 담보로 호텔에 맡겨야 했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귀중품을 잡히는 그 비참한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상류층의 허울을 여지없이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도 엄청난 금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호텔 측은 그들의 신분증을 맡기고 지역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채무 이행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때 박설화를 효녀라고 칭송하며 여행을 즐기던 친척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이수자 여사님과 박설화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조트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피가 마르는 듯한 표정으로 돈이 아까운 동시에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치욕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제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설화는 화장이 눈물에 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좌석에서 호사를 누리던 그들은 결국 싸구려 심야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좁고 퀴퀴한 땀 냄새, 파스 냄새가 뒤섞인 버스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이수자 여사님은 여전히 꿍꿍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설화에게 회사에 찾아가 하윤이를 망신 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니 분명 물러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날 그랬듯 이번에도 그들의 허영심을 위한 제물이 되어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2시, 시댁 식구 16명은 지치고 초췌한 몰골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씻고 편안한 침대에 몸을 눕히고 싶다는 희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박설화는 의기양양하게 제 지문 인식 잠금 장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입으로는 저를 욕하며 두고 봐. 내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금 장치는 익숙한 삐빅 소리 대신 붉은 경고등과 함께 접근 거부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박설화는 얼굴을 찌푸리며 옷에 손가락을 문질러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 오류라는 차가운 글자만 나타났습니다. 그때서야 그들 일행 사이에 혼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딸을 밀치며 내 손이 더러워서 그래, 엄마가 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사님도 손가락을 갖다 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그들을 조롱하는 악마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금 장치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었거나 이전의 지문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단한 나무 문은 마치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굳게 서서 그들을 안락한 내부 세계와 단절시켰습니다. 포기하지 못한 박설화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준영 오빠. 문 열어. 하윤 언니. 문 열어요. 안에 숨어있지 말아요. 한밤중 고요한 아파트 복도에 문을 두드리는 쿵 소리가 울려 퍼졌고 즉시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동시에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무전기를 든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엄숙한 표정으로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이지 시장이 아닙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경비원을 보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경비 아저씨. 제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한밤중에 길바닥에 내쫓다니요. 당장 열쇠 수리공 불러서 제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경비반장은 여사님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손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호실 주인 김하윤 씨께서 어제 오후 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새로 등록된 명단에 없는 사람, 친척이라도 절대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문 잠금 장치는 주인님의 요청에 따라 보안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고의적인 파손이나 소란을 피울 경우 저희는 경범죄 현행범으로 지역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반장의 말은 그들에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손발이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녀는 늘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은 단순히 거주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제 삶에 발을 들여놓아 제 자존심을 짓밟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2시. 고급 아파트의 복도는 원래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지만 그날 밤은 비극적인 드라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직접 서 있지 않았지만 휴대폰과 연결된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모든 몸짓을, 모든 말소리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수자 여사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늘 남을 얕잡아 보던 그녀의 본성이 다시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싸구려 핸드백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내던지고 마치 고향에서 밭둑 싸움을 하던 시절처럼 두 다리를 뻗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닫힌 공간에서 귀청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고 듣는 이를 소름 끼치게 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여사님은 자신의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오 하늘이여, 땅이여. 이 불쌍한 노미를 불쌍히 여기소서.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쫓다니. 제가 낳아 길러 제목으로 키운 아들이 장가가더니 며느리 말 듣고 저를 한밤중에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밥도 못 먹게 합니까? 이 불효 자식들아, 이 살인자 같은 것들아, 함께 온 친척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여사님에게 동조하며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부어 전례 없는 대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라는 주변 이웃들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몇몇 문이 살짝 열리고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불쾌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제 문 앞에 초라하게 모인 군중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박설화의 눈에서 그 군중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여론의 압박이 저를 창피하게 만들어 문을 열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잔인해지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가장 고조된 순간 이수자 여사님이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굳게 닫힌 나무 문에 머리를 박으려 할 때였습니다. 그 문이 예상치 못하게 덜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박준영 씨였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밤새 잠 못 이룬 탓에 얼굴은 야위고 눈은 깊이 패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확고했습니다. 박준영 씨의 등장은 군중을 잠시 침묵시켰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아들이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서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 씨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턱을 막고 서서 그들이 울고 소리치느라 미쳐보지 못했던 눈높이에 가지런히 붙어있는 A4 용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림, 이 호실은 김하윤 씨의 개인 소유입니다. 무단 침입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 물품은 X 주소의 보관 창고로 보내졌습니다. 직접 연락하여 찾아가십시오. 박준영 씨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웃습니다. 제 아내는 집에 없고 이 집은 더 이상 신우이의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짐은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머니와 설아는 알아서 하세요. 박준영 씨의 말은 이수자 여사님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어 입을 쩍 벌렸고 늘 온순하고 효심 깊었던 아들이 이제 아내 편에 서서 친어머니를 내쫓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준영 씨의 얼굴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그 여우 같은 년 말 듣고 내 어미, 내 동생을 쫓아내. 내가 사람이야. 박준영 씨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설아는 선을 넘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문을 쾅 닫았고 이수자 여사님은 차가운 복도에서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잠금 장치가 덜컥 잠기는 소리는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영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자대면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나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설화가 지난 며칠 동안 흥청망청 써댄 말도 안 되는 지출 내역을 상세히 담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는 그 서류 뭉치를 굶주리고 지쳐있는 16명의 사람들 앞에 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희미한 밤중에 하얀 종이들이 마치 불길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박준영 씨는 거래 내역서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밤늦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효녀, 착한 딸이라고 칭찬했던 박설화가 저지른 짓입니다. 알래스카 랍스터 5천만 원, 프랑스 와인 6천만 원, 명품 가방 9천만 원, 항공권, 스파 비용 총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은 우리 아내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빚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먹은 만큼, 쓴 만큼 책임지세요. 아니면 법정에 설 준비를 하세요. 그 친척들은 엄청난 액수의 핏기 없는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거래 내역서를 들고 손을 덜덜 떨며 방금 자신들이 누린 음식과 서비스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에 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김하윤이 초대했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 아내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입니다. 밤샘 작업으로 번 돈입니다. 설아는 카드를 훔쳤고 허울 좋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부부가 이 빚에 대해 단 한 푼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먹은 사람은 각자 책임지고 쓴 사람은 각자 갚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박준영 씨의 선언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대가족이라고 불리던 그 허약한 체면과 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즉시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척들, 방금 전 박설화를 극찬했던 그들이 놀라운 속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박설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날 속였어. 내 형님이 부자고 온 가족을 여행에 초대했다고 해서 내가 온 거지.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야. 이제 나보고 랍스터 값, 와인 값을 내라고? 난 돈 없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또 다른 아저씨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이 박설화라는 아이는 정말 영악해. 어린 나이에 벌써 사기꾼 짓을 배웠어. 당장 나한테 버스비 돌려줘. 난 몰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박설아는 비난하는 친척들 한가운데 서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은 더듬거려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딸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막아서며 친척들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빚을 갚아야 할까 봐 두려워하는 10여 명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헐뜯고 가장 저속한 말로 욕설을 퍼부으며 경제적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적나라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 그 난장판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돈으로 쉽게 사고 또 쉽게 갈라지는 천박한 혈육의 정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동반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민낯,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 난장판은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지역 경찰에 연락을 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무질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차의 녹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밤중에 번쩍이며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초라한 모습의 일행은 모두 지역 경찰서로 가서 초기 진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서의 공간은 차갑고 담배와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이 방금 떠나온 화려한 리조트의 반짝이는 조명과 값비싼 향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와 강민준 변호사님은 조사관과 마주 앉아 침착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보안 카메라 동영상,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박설화가 소셜미디어에 자랑했던 메시지들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옆방에서 박설화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매달리려 애썼습니다. 형사님, 전 억울해요. 그냥 형님 카드 빌려서 놀러 간 것뿐이에요. 형님은 부자고 평소에도 제가 달라는 건 다 줬어요. 이번에도 그냥 제가 가져가면 형님도 동의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 제가 뭘 훔친 건 아니에요. 한 가족인데 뭐료하지만 조사관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자를 쾅하고 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빌렸다고요? 빌린 건데 왜 주인 없는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까? 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까? 왜 잔액 변동 알림 메시지를 지웠습니까? 당신의 모든 행위는 고의적인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맹목적인 자식 보호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나 감히 내 동생을 감옥에 보낼 작정이냐? 내가 인간이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저에게 닿기도 전에 경찰관 한 명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경찰관은 엄숙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소란을 피우고 타인을 폭행하면 현행범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이수자 여사님은 질책을 받자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지만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극심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며 지난 수년간 정성껏 보살폈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맹목적인 여인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쓰디쓴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화목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돈과 진심으로 혈육의 정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돌려받은 것은 배신과 증오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사관에게 고개를 돌려잡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부님, 저는 고소 유지를 요청합니다. 화해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곳이지 범죄를 용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모든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동시에 저와의 썩어버린 가족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잘라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좁고 담배 냄새가 짙게 밴 차가운 진술실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줄처럼 팽팽했습니다. 경찰관에게 경고를 받은 후 이수자 여사님은 더 이상 저를 폭행할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자신의 친아들 박준영 씨에게 돌렸습니다. 박준영 씨의 얼굴을 가리키며 분노와 억울함으로 시뻘개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비겁한 놈. 내 아내에게 내 어미, 내 동생 감옥 보내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내가 인간이냐? 내가 널 낳아 키운 게 후회된다. 이수자 여사님의 독설은 박준영 씨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고 그의 어깨는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박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는 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공처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감수했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얕잡아 보여도 참아냈습니다. 오직 제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들에게 나약함이자 묵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박준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수자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체념 대신 오랫동안 억눌렸던 극심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낮고 탁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약하다고 하셨죠? 네, 저는 나약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하윤을 위해 모아둔 2억 원의 저축금을 설화에게 오토바이 사라고 몰래 가져갔을 때 제가 아내에게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거짓말하며 침묵했던 것이 나약했습니다. 설화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빚을 탕감해주라고 했을 때도 저는 따랐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얼어붙어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까지 박준영 씨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던 비밀들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박준영 씨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비뚤어진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윤을 남이라고,
하윤의 돈은 우리 집 돈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 아세요? 이 집, 제가 타는 차, 심지어 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까지 다 하윤이가 벌어온 돈입니다. 저는 한 달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기름값, 아침 식사값이나 겨우 감당합니다. 하윤이가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리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설아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며 체면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조금만 맞춰드리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라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와 설아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당신들은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신뢰와 존경심마저 훔쳐갔습니다. 박설아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오빠의 말을 듣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그 적나라한 진실을 변명할 어떤 논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윤, 미안해. 저는 너그럽게 대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당신의 노력의 결과물이야. 나는 더 이상 잘못된 것을 감추거나 옹호할 권리도 의지도 없어. 법대로 처리해.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지지해. 박준영 씨의 그 말은 썩어버린 혈연관계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고 동시에 그동안 그를 얽매고 있던 맹목적인 효심이라는 굴레에서 그 자신을 해방시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진술실을 나선 저와 박준영 씨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16명의 친척들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벌집을 건드린 듯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우르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박설아나 이수자 여사님 편을 들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 살 길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개입과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은 그들의 이기적인 생존 본능을 일깨웠고 이른바 혈육의 정의라는 것은 순식간에 값싼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박설아를 소셜미디어에서 칭찬했던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살금살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박설아가 어제 선물했다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제 앞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아, 이모가 이 가방을 돌려주마. 이모는 정말 이게 설아가 내 돈을 훔친 건 줄 몰랐어. 그저 설아가 잘 돼서 고모들과 이모들에게 선물을 주는 줄만 알았지? 이모는 시골 출신이라 순진해서 그래. 부디 경찰에 신고하지 마렴. 이모는 법과 엮이고 싶지 않아 그녀의 행동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시계를 벗어놓고 어떤 이는 향수를 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박설아가 자식들에게 용돈으로 주었던 몇십만 원의 현금까지 돌려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변명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혼란스럽고 쓰디쓴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나이든 삼촌 한 분은 이수자 여사님과 박설아가 앉아있는 임시 유치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하윤아, 솔직히 말해서 삼촌도 피해자야. 이수자 모녀가 자꾸만 내가 초대했다고 정을 나누러 가는 것이라고 재촉해서 체면 때문에 간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내가 어떻게든 해서 그 모녀에게 우리 버스비라도 돌려달라고 해줘. 우리 집은 이자까지 내며 돈을 빌려왔다고. 이제 이 돈까지 날리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과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움에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통쾌함 대신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실 때는 도둑을 하늘 높이 칭송하더니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도둑을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밀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담담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에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법은 공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사건의 증거물이니 경찰이 처리하도록 이곳에 두십시오. 버스비나 다른 경비는 여러분을 꼬드겨 여행에 데려간 사람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다른 사람들의 탐욕과 무지함으로 인한 결과를 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말에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하며 각자 구석으로 흩어졌고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때로 평범한 속셈을 감추는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남는 것은 인간 본성의 처량하고 적나라한 모습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인명 피해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풀려난 이수자 여사님과 박설아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직무는 굳게 다퉜고 친척들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박설아의 남편 최우진 씨도 친정집에 가서 돈을 구해오겠다는 핑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박설아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아는 사람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도시 외곽의 허름한 달동네에 있는 비좁은 단칸방을 빌려야 했습니다. 6성급 리조트에서의 향락의 정점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을 겁니다. 15제곱미터 남짓한 그 방은 비 온 뒤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후미진 골목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벽은 곰팡이와 젖은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낡은 천장 선풍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언제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돌고 있었습니다. 이수자 여사님은 해진 돗자리에 주저앉아 그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높고 넓은 집에 살며 밥 떠먹여주던 생활이 어디 가고 이제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서 숨어 지내야 하다니요. 다 너 때문이야. 너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 어미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여사님은 박설화를 질책하며 한때 애지중지 키우던 딸에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과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박설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덥고 목이 물린 것에 짜증이 나 있던 그녀는 어머니의 욕설에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입만 열면 나만 욕할 거야? 랍스터 먹고 와인 마실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친척들에게 과일 사주라고 카드 내줄 때는 왜 탐욕스럽다고 안 했어? 엄마가 카드 훔치라고 부추겼잖아. 형님은 부자라 신경도 안 쓸 거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내게 덮어씌울 거야. 두 모녀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에게 가장 독한 말을 쏟아내며 싸우고 뜯어댔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가짜 혈연의 껍데기가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설화의 어린 두 아이는 배고픔과 두려움의 구석에 웅크린 채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아이들을 달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기생적이고 의존적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을 당연하게 누리는 데 익숙해져 그 기반이 사라지자 스스로 두 발로 설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박준영 씨는 이 이야기를 제게 쓸쓸한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통쾌해하기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데 필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닥에 닿아야만 자신이 가졌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탐욕은 자신의 명예와 삶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뱃속의 아기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아기의 작은 태동은 넓은 우리 집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제가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한때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그는 이제 굳건한 기둥,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아내의 감정을 외면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가장 먼저 저를 안아주고 제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행복과 함께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출산교실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함께 아기 침대를 조립하던 박준영 씨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어. 예전에는 그저 좋게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지.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설아가 손해볼까봐 당신에게 양보를 강요했어.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진정한 남편이란 온 세상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강단 잊지 못하고 그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을 거야. 우리 아이는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자라야 했을지도 몰라. 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 단맛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 남자의 확고함과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을. 저는 박준영 씨에게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 당신이 나와 우리 아기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일인 거요. 박준영 씨는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입 맞추고 불룩해진 제 배에도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제게 그리고 아기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이 작은 가족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에게는 물질적인 효도를 다할 것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삶은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어. 우리 아이는 일상의 계산적인 욕심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라날 거야. 박준영 씨가 묵묵히 아기 침대 조립을 마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풍파는 지나갔고 우리 결혼 생활은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준영 씨의 성장은 우리 부부 관계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며 제가 선택한 평생의 반려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폭풍우를 헤쳐왔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사랑과 존중만이 존재하는 보금자리에서 작은 천사가 태어날 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길었던 하루의 답답함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새로 이사온 강남 펜트하우스의 넓은 발코니에 놓인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만삭이 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는 은하수 같았습니다. 분주한 차량들, 일상의 번잡함은 완벽한 방음 유리창 너머에 남겨진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귀찮은 문 두드리는 소리도 시기심 가득한 시누이의 삐딱한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준영 씨가 손수 가꾼 장미들이 밤 공기 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저는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 했습니다. 쓰라린 배신감, 시댁 식구들의 사소한 계산,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긴 법적 싸움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자 저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든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수자 여사님이나 박설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가 공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왔고 앞으로도 치를 것입니다. 가장 큰 용서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 감정과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말이죠. 제 영혼은 이제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앞에 놓인 좋은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영 씨가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얇은 담요를 들고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우유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이슬 내리니 추울 텐데. 우유 마시고 어서 들어가서 쉬어요. 아기도 잠이 필요할 텐데. 저는 우유를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부터 심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을게요. 오늘 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평온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박준영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와 함께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교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복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강인한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아래에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김하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르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읽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안겨주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지도요.